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김영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관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 연휴 첫날인데 오늘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이주영 배우님이 이 영화 지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딱 광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매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죠? 네. 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 해도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혹시 제가 중립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선자가 먼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저희 오늘 서로 경멸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경멸하지 않고 업신이 여기지 않아요. 네. 이주영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관람을 하셨는데, 영화는 원래 볼 때마다 뭐 누구와 보느냐도 다르고 어떤 공간에서 보느냐도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매번 미묘하게 달라지는데요. 이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그 첫 인상이 먼저 궁금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작년이죠. 2019년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처음 봤었어요. 그때 개막작이었어요, 이 영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봤을 때 중도 포기를 했어요. 한 40여 분 정도 보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컨디션과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포기를 했었고, 최근에 상상마당에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봤어요. 그때 느낀 게 이 영화는 내가 처음 관람했을 때 나갔던 그 이후가 정말 그 이후를 봐야 하는 영화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나가셨다고 한 부분이 마리아드가 하프스코드 쳐주는, 네.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무렵까지만 네. 보셨던 거죠? 거기까지가 러닝타임상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이들이 어떤 무언의 경험을 나누게 되고 사랑의 행위까지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는데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정도 2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의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첫 키스를 하는 순간까지 대체적으로 40분 정도의 러닝타임에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시간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유예시켜서 첫 키스를 할 때 러닝타임이 거의 1시간 20분 정도 구간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다시 보셨을 때 어떤 힘이 가장 크다고 느꼈어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은 각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세리시아마라는 감독을 이 감독이 가장 초기작인 워터릴리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었고, 그리고 이 감독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저는 그 워터릴리즈 그 이후 작품들은 사실 보지 못했었고 구하기도 지금 현재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데리넬이라는 배우가 그 당시 실제로 연인 사이인 상태에서 워터릴리즈를 찍었었고 커밍아웃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번 영화는 그 둘의 이별 후에 찍었다라는 정도의 정보가 있었어요. 이들의 어떤 사랑 이상으로 나는 어떤 교감이나 부담 같은 게 기반이 돼서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영화가 칸 영화제 때 작년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이 영화가 칸에서 화제였기 때문에 감독상까지는 받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 각본상만 수상하고 퀴어 종려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오리지널이 원작이 따로 존재하는 싶을 정도로 탄탄했고 파워풀했고 또 원형적인 서사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리시아마 감독이 직접 썼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전작이었던 걸후드가 2014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영화를
구상을 하기 시작했고 거의 시나리오를 3, 4년 동안 붙잡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런 좋은 시나리오가 뭐 1년 전에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숙성된 상태에서 나온 시나리오이고 이제 아델 애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뭐 끈끈한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다. 그거까지는 아는 거죠. 그런데 전혀 어떤 내용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고 기다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감독을 믿으니까.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 3일 동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를. 아델네 배우가. 네네. 그래서 그때 아델이들이 해보자. 잘해보자. 근데 솔직하고 순수하게 벌거벗은 상태처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아델 레네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워딩이 새롭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새로운 지점들을 주로 주의 깊게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배우님과 같이 찬찬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한정적인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총 11일이었고 애초에 계약돼 있던 날짜인 6일과 그 엘로이즈의 엄마가 성을 떠나면서 5일 동안 앞으로 5일 더 줄 테니 수상을 완성시켜라 라고 하는 5일까지 해서 11일 정도의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공간 설정 자체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한 게 굳이 이들을 이 섬에 넣어놓은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섬 안에 여자들만 살고 있는 건가라고 느낄 정도로 남성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고 이제 뭐 마을 축제를 할 때도 이제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그런 영상을 보인다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섬이라는 공간 자체가 좀 고립감이라든지 한계 같은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립되어 있다는 감각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랑에 빠지면 오직 두 사람만이 보이는 것처럼 세계가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오직 둘만의 우주, 둘만의 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유토피아죠. 감독은 분명히 유토피아로서 이 섬을 의도했다고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콜미가 유언이 생각났던 게 거기 물리적으로 물론 별장이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갈등 요소나 압박이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어떻게 쌓여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외부의 시선이나 이들이 금기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영화 속에서 재차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교감하고 사랑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형식적으로 최적화된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섬이 처음에 섬으로 올 때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첫 장면이 지금 현재의 마리안느의 화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플래시백으로 넘어가는 첫 씬이 그 배를 타고 엘로이즈의 섬으로 들어가고 있는 마리안느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거기서 그 씬에서 인상 깊었던 게 배가 막 출렁이면서 가고 있다가 출렁이는 배에서 화구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뭐 이술용품이 담겨져 있는 도구가 바다 안으로 빠지니까 마리안느가 뭐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걸 자기가 건져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리안느의 어떤 진취적이고 그 배 안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 화구통을 건져줄 수 있는 대사공들이 대여섯 명은 있었는데 자기가 뛰어들어서 건져오는 그런 모습에서 마리안느의 등장과 함께 캐릭터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탁월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또 다른 영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이 오프닝에서 오프닝은 아니죠. 오프닝은 지금 현재니까 섬으로 들어가는 배 장면이 그 예전에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에서도 여성이 딸과 함께 섬으로 출렁대는 그 배를 타고 멀미를 하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남성들이 피아노를 짊어지고 내려주고 거의 여성들을 팽겨치다시피 하고 가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사실 그 제이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도 그 당시에는 되게 화제가 됐던 페미니즘 영화였고 그 영화는 여성이 이 섬으로 와서 각성하고 자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에 가까웠어요. 90년대 영화니까. 근데 지금은 이 영화는 저는 재미있었던 게, 물론 이 영화에도 성장이라는 것은 있지만 처음부터 주체성이 있는 여성들이라고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각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가씨에게 우리가 대상화하는 어떤 전형적인 편견이 있는데 그건 마리안느도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걷어낸 그런 캐릭터 설정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루이즈도 사실 그 초상한 점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굉장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저는 그 씬 있잖아요. 마리안노와 엘로이즈가 수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마리안노가 엘로이즈에게 수영을 할 줄 아느냐 이랬나요? 그랬더니 수영하고 싶다고 했더니 수영할 줄 알아요? 라고 했더니 몰라요 라고 하니까 그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저씨라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엘로이즈는 이런 섬마을에 사는데, 이렇게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섬에 있는 집에 사는데 수영도 한번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구나, 뭔가 억압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구나라는 거를 그 시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엘로이즈가 갖고 있는 어떤 진취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그거에 또 반하는 모습들을 아데레넬이라는 배우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평등함의 이슈예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건. 왜냐면 수많은 동성의 영화들을 봐도 그 안에는 기묘하게 위계 질서라는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의 사랑이어도, 남성과 남성의 사랑이어도, 뭐 이성의 사랑을 그냥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으로 바꾼 것처럼 위계 질서라는 게 묘하게 존재해 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걷어낸 것 같고, 그게 아델 레넬의 힘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처음부터 이 셀레시아마 감독이 그래서 아델 레넬을 연두에 두고 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녀가 있었기에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영화의 서사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박찬욱 감독의 마가시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섬에 와서 모종의 어떤 거래를 하고, 아가씨 엘로이즈는 모르는 상태에서 관객과 우리만 알잖아요. 물론 훔쳐오면서 초상화를 완성한다는 미션을. 그럼 보통 이런 영화에서는 서스펜스로 가거든요. 서스펜스 구조이고. 그런데 묘하게 저는 이 영화가 서스펜스 구조에는 관심이 없다고 느꼈어요. 막 이 사람이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막 쫄깃쫄깃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엘로이즈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위험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숏이 사실 서스펜스를 구성하려면 더 많이 쪼갰어야 됐고, 호흡이 더 가빴어야 했고, 사실 마리안느가 뒤에서 훔쳐오면서 이런 조각조각들을 훔쳐오는 장면들이 더 클로즈업되고 분절되고 부각되게 보였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어요. 인물에게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동등한 어떤 평등에 관한 것임을 촬영에도 담은 게, 만약에 두 사람이 나오는 쇼트 앵글에서 절대 두 사람을 어디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서 잡지 않는 거를 느꼈거든요. 되게 그런 면에서 촬영이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인물을 가까이 보고 싶거나 좀 더 오래 보고 싶거나 할 때도 되게 가감없이 미련 없이 쇼트를 넘겨버리는 그런 촬영 기법을 좀 택한 것 같아요, 편집과. 그래서 이 영화에 실제로 촬영 감독도 여성 감독이기도 하고, 저는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 영화의 메시지를
담기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이 영화의 그 새로운 포인트는 이렇게 숏 구성인 것 같아요. 숏을 쌓아가는 방식인데 처음에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멜로드라마에서 어떻게 저 눈빛과 눈빛 교차를 더 보여주지 않지? 백허그를 하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밀어없이 가버리지? 그리고 카드 게임을 하면서 서로 더 많은 것들을 교류하게 됐을 때도 눈빛을 저렇게 짧게 보여주고 넘어가 버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는 마리안느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리안느의 시점으로만 모든 컷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플래시백 자체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사실 마리안느의 것이거든요. 그 영화 느끼는 기억이라던가 그 분절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억은 원래 분절적이잖아요. 자신이 되게 강조해서 생각하고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전제는 저는 감독이 시선으로 보일 만한 부분을, 그러니까 3인칭으로 찍고 있는 시점조차 감독이 시선을 걷어내고 싶어 한다는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쌓이는 것들을 감독이 끼어들어서 보고 있고 개입한다는 인상을 최대한 빼려고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영화가 자로진 듯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이어지는 쇼트들이 되게 이거 촬영이 이게 맞나? 막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최대한 서로의 시선으로 담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촬영하다가 어떻게 그 시선으로만 맞추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컷이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줬던 것 같고, 또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그리고 있는 그 손과 함께 종이를 잡는 커트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커트도 그 커트를 넣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그거를 그리고 있는 마리안느로 넘어갈 때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이 영화의 그림을 담당하는 엘렌 델메르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처음에 마리안느가 이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지워져 있었던 초상화 말고 모든 걸 다 그렸는데 화가가 배우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카메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화가는 정말 불편한 자세로 최대한 손만 나오게 그걸 그리고 있었을 텐데 그게 정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또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인물들을 어떤 크기로 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엘로이즈만 담고 마리안느만 담다가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질 때부터는 2등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소피아와 함께 있을 때는 3등분을 하는 방식이고 움직임이 있을 때는 사선으로 찍어서 거의 두 사람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게 하는, 왜냐면 저쪽에 더 사람이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즈를 의도적으로 계속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편집 감각으로 봤을 때는 낯선 숏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촬영을 일부러 회화적으로 보이기 위해 선택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촬영 감독과 감독이.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모든 컷들을 잘라서 보면 포스터가 될 수 있고 그림 엽서 같은 완성도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제 감독의 전작이나 이 촬영 감독의 전작을 찾아봤는데 제가 본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커팅 포인트가 이렇게 특이한 감독인가? 그게 궁금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굉장히 전형적이고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편집 기법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연출력이 탄탄하신 분들인데 어디까지나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촬영 감독이 클레어 마즈몬이라는 여성 감독인데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 각본상 받을 때 심사위원 대상 받았던 아틀란티스라는 여성 감독 세네갈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촬영하신 분인데요. 촬영이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 문법 자체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촬영 감독님은 단편까지 하면 작품이 거의 63편에 달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들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00분 된 화면을 보면서 진짜 좋았던 장면이 이제 소피, 한영, 이 세 사람이 나올 때 영화가 확 생동감이 들어서 어쩌면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 소피 배우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그 역할을 떼어서 그 역할의 이야기만 따로 보고 싶은 정도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스피노프. 그 소피 스피노프를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피 너무 담백하고 쿨하고 관용도 높은 여자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나는 역할. 그래서 감독도 촬영 감독도 소피 역할에 매료되어 있는 순간들이 솔직히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엘로이즈가 오르페우스 신화 책을 읽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책을 읽어주다가 각자 3명의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오히려 책을 읽고 있는 엘로이즈나 주인공 격인 마리안느보다 소피의 얼굴을 굉장히 길게 보여줘요. 그 씬에서. 저는 거기서 이 소피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힘, 그리고 이 역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이게 또 소피이기 때문에 감독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딱 처음에 셋이 나오는데 저는 헉했던 게 아가씨가 요리하고 있고 소피는 너무나 느긋하게 자수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정말 예술에 대한 영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미 마리안느 예술가인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엘로이즈는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창작하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술가를 더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도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피는 자수 아티스트잖아요. 네, 여성들은 다 아티스트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남성들은 한참게 나오고. 그냥 그림 옮겨주고 와서 빵이라도 좀 뜯어먹다 그게 저는 좀 솔직히 통쾌했고, 그리고 소피가 임신을 했는데 관심 없잖아요. 남성이 나오지도 않고 그 대상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중요치 않다고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거, 완전히 외하면 해버린 그런 장면들도 재미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평등 얘기를, 공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평함은 아니죠. 평등이죠. 동등함이죠. 이 영화가 예술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화가와 모델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예술과 뮤즈의 관계로 미끄러질 수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거기를 절대 미끄러지지 않죠. 실제로 마리안느가 처음 그린 엘로이즈의 초상화는 소위 말하는 메일 게이즈, 남성적 시선을 담고 있는 초상화로 완성이 되고, 그것에 대해 엘로이즈가 이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너도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예술가로서의 모멸감을 느끼게 되죠, 마리안느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는 엘로이즈와의 사랑을 통해 그 예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안느의 두 번째 초상화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안에서 그림, 예술과 사랑, 평등함 이런 거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6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6일에 완성하면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뒤를 이어갈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요. 그게 예술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라고 있지는 몰랐어요. 그 트리거가 자존심을 짓밟았거든요. 그 마리안느 캐릭터가 되게 재미있는 게, 처음에 마리안느가 왔을 때 마리안느는 전문직 여성이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물에 빠진 것을 스스로 뛰어들어서 건져올 수 있는 정도의 활동적인 여성이고, 또 주머니가 있는 드레스를 입고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여성인데, 엄마와 처음에 대화를 할 때도 예전에 화가는 실패했었다, 이 그림 그리는 것을. 근데 본인은 되게 자신만만하잖아, 할 수 있다고.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여성이었는데, 심지어 거짓말했다가 실토하고 보고 싶다고 해서 그림 보여주는데 그 앞에서 되게 그 표정 봤어요, 마리안 표정? 되게 뿌듯해요. 완전 당당하잖아요.
어떠니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되게 의아할 정도로 당당했는데 딱 그때 아들이 제대로 한 방 먹여버리죠. 그리고 자존심도 구겨주고 엄마한테 다시 그리겠다고 하니까 너 그래서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훈련 받을 때 그때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했고 게임을 얘가 그걸 받으니까 이제 진짜 동등한 게임 시작되는 거. 그러면서 그림 앞에 있는 화가와 그림 캔버스 뒤에 앞에 있는 화가와 뒤에 있는 모델의 위치가 완전히 전복되면서 서로 그 선을 계속 넘나드는, 그러니까 초반부에 녹색 드레스를 입고 아예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잖아요, 마리아나가. 이미 그때부터 이 관계가 탈부착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상화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셨어요? 그 전에 그린 것과 나중에 그린 것. 네. 그 첫 번째 초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을 보지 않고 얼마나 좋은 초상화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첫 번째 초상화를 그릴 때 마리안나의 마음은 이 초상화는 이 엘로이즈가 결혼할 남자 그리고 그 가문의 마음에 차는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성적 시선에서 예뻐 보이는 여자, 뭔가 순응할 것 같고 풍성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거 보고 이거 누구 그린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렸었고 그 두 번째로 완성된 비로소 완성된 초상화 같은 경우 좀 더 당당하고 자신의 시선에서 동등한 여성의 시선으로 담은 초상화가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턱 스쳐들고 내려다보고 있는 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뭐가요? 그 각도가 우리가 여성 작가들의 프로필 사진 보면은 눈에 애 깔고 있는 거 너무 많거든요. 턱을 치켜들고 있는 네. 이런 자신감 같은. 네, 찾아보시면 이상하게 우리는 여성들은 눈을 내리깔고 프로필을 찍어요. 네, 하나를 응시하는 프로필이 거의 없거든요. 이 지금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도도하다는 점에서 통쾌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팔려가기 위해서 캔버스 앞에 앉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막 녹색을 자기가 붓에다 바르고 있잖아요. 완전 전복돼 버렸다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거의 기존 남성적 신화나 서사를 재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탈구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인 기운이 넘실거리면까지 저는 보였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르페우스 신화를 재해석하는 그 장면이죠. 사실 소피의 반응이 가장 현실적인 반응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엘로이즈, 마리안느의 대답도 저는 사실 마리안느의 대답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르페우스는 시인의 길을 선택한 거다. 어떤 그 여자 부인의 이름이 뭐죠? 에우리디케와의 추억을 남겨두기 위해 돌아본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어떤 영감이나 자신의 추억을 위해 사람을 두 번 죽여도 되는 건가? 그러면 그 두 번 죽는 사람은 그냥 고맙소 하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도 조금 약간 빡이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로이즈의 대답에 좀 머리를 막 맞은 것 같았던 게 그 여자가 에우리디케가 돌아보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라고 한 게 저는 이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오르페우스 신화라고 알고 있는 신화를 에우리디케 신화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그 한마디라고 생각했다고 뭐라고 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오르페우스 신화라고 알고 있던 것 자체의 명명을 에우리디케 신화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에 두 대답은 오르페우스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에우리디케가 뒤돌아봐라고 얘기해서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본 거라면 그거는 에우리디케의 선택이죠. 그것 또한 아까 모델에서 직접 객체에서 주체가 되는 그런 자리 이동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이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마리안느의 이야기가 빡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막 웃겼던 게 그 예술가들의 그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대답이었어요. 유주화하는 거죠. 대상화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만만해하는 그 전형적인 그 예술가의 오만한 마인드를 다 보여주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도구화하는 전통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깨부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소피의 발언은 너무나 솔직하고 천연덕스럽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돌아보고 난리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는 보였는데요. 저는 주영 배우님의 그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면 이 신화 자체도 남성 중심의 서사잖아요. 이거 자체를 여성들이 정말 날것의 언어로 토론하는 그런 지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네. 그리고 하녀가 아가씨와 함께 똑같은 선상에서 삼각구도로 이야기할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 바라고 말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스템 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 무시하고 너 데리고 가 하데스가 그 대신 뒤돌아보면 안 돼라는 제약을 걸어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감독의 의도였다고 생각해요. 왜 돌아보면 안 되는데 사랑이 무슨 죄인데 우리가 왜 돌아보면 안 되냐 돌아봐 뒤돌아보라고 라고 선언하는 그런 구호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감동적인 거였고 그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헤어지는 장면으로도 이어지면서 그때 뒤돌아보는 처음에 얘기했던 추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각본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모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인위적인 장면이 소피가 낙태하는 순간을 지켜보게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잠시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그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 그 후에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소피가 자고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고 있고 엘로이즈가 소피 자라고 물어보니까 안 잔다고 갑자기 일으켜 세우잖아요, 애를. 저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엘로이즈가 소피 방에서 조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주영배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말 잘하는 게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후반에 엘로이즈가 책플리로 마리안느 방에 와가지고 뭐 이런 데서 자다가 이상해라고 하는 장면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려고 내가 생각했다고 저한테 생각하신 거 없어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진짜 여기서 자는 게 이상하다? 왜냐면 여기 작업실 같은 공간이니까. 저는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약간 이런 데서 자지 말고 내 방으로 와요. 아내를 만나보고 싶다. 저희 그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영화가 뭐 당연히 동상 리허설 했겠지만 카메라 리허설 했겠지만 둘이 리허설 없이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딱 현장에서 서로 액션, 리액션 봐가면서 교감했던 그런 촬영 방식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표정이 뭐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낙태하고 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무튼 소피를 일으켜서 방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누워봐라고 한 다음에 그 모습을 마리안느에게 그리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어떤 이 마리안느라는 화가를 또 한층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을 또 엘로이즈가 해주는구나. 굉장히 섬세하게 소피의 고개 그 당시 누워있던 고개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그 산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산파가 엘로이즈를 잡고 있을 때 미세했던 어떤 등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그 전에 마리안느 이거 봐! 라고 한 게 그 이유였을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봐,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중에 너의 예술로 승화해 라는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씬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그 마리아드는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테크닉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드라는 예술가의 자의식이 또 한 번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이 이 영화는 정말 명백한 페미니즘 영화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성 화가는 그릴 수 있는 주제로 카테고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대사가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일, 우리의 일상, 우리가 그리겠다, 우리가 기록하겠다.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고 봐주지도 않았던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역사를 기록하겠다. 그것이 낙태의 순간이고 그 낙태 장면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순간인데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폐륜적인 것도 아니고 악마될 일도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의 문제고 그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평등한 시선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담지 않고 보여줘 버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탄했어요. 공감합니다. 제가 더 붙일 말이 없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장면이 저는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축제. 네, 축제 씬. 저는 축제 씬의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그 셋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첫 씬이 축제 씬 맞죠? 보내다가 보내가는 거죠. 네, 낙태하기 전에. 그 씬의 시작이 되게 어두움 속에서 이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쇼트에서 세 명의 실루엣만 보이다가 비로소 이들이 어떤 캠프파이어인지 모닥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곳에 다다르고 거기서 저는 그 마리아드의 드레스 주머니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이 둘의 사랑이 이제 이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좀 시작되는 느낌을 주는 시기였어요. 그 장면에서 소피가 이러잖아요. 아직 임신 중이라고 이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산파가 있었던 장소인데 그 중세 유럽에서 여성들, 특히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산파라던가 이런 여성들, 소위 와이즈 우먼이라고 불렸던 여성들이 마녀로 낙인찍혀서 100만 명이 죽었거든요. 화형당해서. 그 역사 또한 여기서 뒤집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소위 말하는 마녀들이었을 거예요. 중세로 치면 지금처럼 악마화되기 전에 어떤 순수한 상태의 마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 아름다운 음악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해방감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었고 그 화형하는 둘의 이미지를 사랑이 타오르는 이미지로 완전히 치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여성의 눈으로 다시 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여성들을 거세한다는 느낌에 강했다면 여기서는 그들의 지위를 다시 되찾아주고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의 사랑이 그것을 기점으로 완전히 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상징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카타르시스가 정말 크고 되게 독특했던 또 커팅이 거기서 쓰러지잖아요. 네. 이렇게 주면서 다음날 바로 절벽을 서로의 팔을 밧줄 삼아 내려가는 쇼트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느낌이 처음까지는 우리는 되게 어색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탁월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편집점을 찾은 것이. 심지어 그 전장면 밤장면에서는 엘로이즈가 쓰러졌기 때문에 마리아드가 성통 눈을 땡기는 사람이 엘로이즈였는데 컷이 전환되면 마리아드가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도 평등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저 배우 두 명이 노에미 멜랑과 아델 에넬이 키가 똑같은 거예요. 키가 똑같은 것까지도 저는 생각했거든요. 의도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캐스팅할 때 키를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키에서도 정말 캐스팅되기 힘드네요. 키까지 맞춰야 돼요. 근데 또 아델 키에 맞춰야 돼. 잘 소리 불러주세요. 네, 아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눈높이, 몸집, 크기까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섹스씬이 특이해요. 이 영화의 섹스씬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섹스씬은 위계 질서라는 것을 아예 없애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 감독이 여성 촬영 감독과 배려하면서 찍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키어 영화 볼 때 가장 많이 유심하게 보게 된 지점이 바로 섹스씬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상화되고 있지 않은가? 여성 감독이 찍었다고 해도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학습되어온 그 메일 게이지에 의해서 찍힌 것은 아닌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 영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드러내버렸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섹스씬은 아무리 잘 찍어도 섹스씬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가감없이 자르고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보여주냐면 섹스 후에 둘의 대화라든지 그 침대에서 누워서 함께 서로를 응시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간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영 배우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사계 여름 사막장이 나오고 엘로이즈가 막 걱정과 슬픔과 한이를 막 견디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의 230초 바라는 그 테이크.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마치 총을 맞은 듯 벽에 옷이 박힌 듯 우리는 스크린을 응시하게 되는데 배우가 또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아델레넬이라는 배우의 초중반 감정선 제가 참지 못하고 나갔던 40분 정도 이 정도의 연기 톤을 보면서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기서 좀 더 사랑에 빠진 것처럼 좀 더 테크니션적으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연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절제했을까? 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는 거의 내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 마지막 롱테이크 때문이구나. 여기서 이 모든 엘로이즈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이 또한 좀 설계된 연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했던 것에 비하기가 참 쑥스럽긴 한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멸치단방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교실 안에서 창밖으로 죽은 친구의 응급차가 운동장을 돌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감독님이 한 3분 이상의 롱테이크로 제 얼굴을 담고자 하셨어요. 물론 그 편집본에서는 그렇게 길게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촬영할 때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테이크를 찍었었고 그런 경험은 흔치 않은 경험이고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테이크를 갔을 때 이 3분 정도 되는 시간을 내가 온전히 할애할 수 있다. 내 감정선을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조금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걸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잘 설계되지 못하거나 조금 부족했다라면 그 3분은 버리는 3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3분을 찍는 거는 일단 3분을 다 쓰겠다는 생각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1분이나 30초 정도만 덜어내서 써버리게 되면 배우가 설계한 것과는 또 다른 의도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몇 분 정도 나왔나요? 모르겠는데요. 이 감독님이 셀리시아 감독님이 이제 극장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딱 나갈 때 내가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느꼈다라고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봤는데 어땠어요? 그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지점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꼈냐면 이들의 대화씬 중에 침대에서 서로 응시하면서 그게 아마 마지막 날 밤이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응시하면서 너는 나한테 처음으로 키스하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야? 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후회하냐? 후회하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해.
네가 나랑 뭐 했던 거, 우리가 바라봤던 순간 이런 거 그냥 다 기억해. 그거 자체가 이들은 이미 이 11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 알고 있음에도 서로에게 그냥 푹 빠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후회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시이었고 거기서 저는 가장 사랑의 감정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풍덩, 기꺼이 풍덩 빠져들기로 결심했다는 그 이유가 이 처음에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 때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전 그 장면도 디테일하다고 생각했던 게 마지막에 이제 엄마 오고 초상 완성 가야 될 때 너무 마지막이니까 한번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마리안느가.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갑자기 막 끌어안고 엄마 되게 당황하는데 내가 엘로즈를 짧게 끌어안고 탁 나가버리는데 그리고 뒤돌아보는 장면을 이어주지만 그 과감한 생각과 점프가 사실은 되게 감정이 자신 있는 감동만 할 수 있는 편집이에요. 파란색 읽으시는 분 알아볼게요. 너무 우리끼리 떠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저 질문하고 싶은 게 플래시백 이후에도 서로 사랑하고 기억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깨달은 데가 엘로이즈가 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는데 마리안느가 그냥 그리기를 그만두면 그게 끝이야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사랑에 관한 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시회 그 공간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작품들이 주섬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자님이나 배우님께서는 이런 그 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와닿아 있다고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아련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의 엔딩과 캐롤의 엔딩을 보면 캐롤은 두 사람의 시선 교차로서 엔딩이 돼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엘로이즈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안의 시선인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그 2분 30초가 되는 기나긴 러닝타임을 보면서 저는 엘로이즈가 혹시 마지막에 카메라 한번 봐줄까? 봐주지 않을까? 라고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한 1분 이후부터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카메라 봐주면 이들의 어떤 이후 스토리를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내 봐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출 자체도 감독이 이 오르페우스 신화를 썼듯이 이들이 다시 만나거나 다시 사랑하게 되거나 하는 것보다 어떤 거기서 끝냈을 때 거기서 그냥 서로를 추억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기억에서 끝냈을 때 이 어떤 유한함 속에서 더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다시 만나지 않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체념하고 있잖아요. 18세기잖아요. 캐롤만 해도 50년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미 사회적인 그 억압된 사회 구조 안에서 이미 포기되어 버린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몸부림을 기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간을 영화처럼 박제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따로 그림을 그려가고 내 그림을 그 사람한테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그 초상화 속에 있는 28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 인장으로 또 한 번 확인을 하는데 이 감독은 그 유명한 사계를 영화에 담은 것도 그 보편성 때문인 것 같아요. 어디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뭘 생각할까요? 아벨의 얼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유한한 무한한 얘기 하셨는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으로 나가기 위해서 밟은 수치만을 할 수 있는 유한함과 무한한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예술과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과 사랑은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그래서 엘로이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원성을 붙잡는 내가 기억하는 이상 그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엘로이즈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당연히 마리아네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서 그때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다시 이어지거나 세상의 금기를 격파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그 과거 플래시백에서 다시 현재의 마리안네 화실로 돌아온 씬에서 변습생인지 뭐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가 마리안네에게 제가 그린 쌤이 초상화다라고 하니까 뭐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하니까 슬퍼 보여서요. 저는 선생님이 슬퍼 보여서요. 라고 했더니 마리안네가 나는 이제 슬프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대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했어요. 나는 엘로이즈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기억, 그 추억만으로도 이제는 슬프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계신 분 받을게요. 가운데 지금 손 들어가 주시면 네. 네, 그 불타는, 그러니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제목을 마리안느가 이제 지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엘로이즈가 그 제목을 알게 된다면 타오르는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수식어가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수식어로도 자신을 규정짓지 않기를 원할지 좀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창의적이고 어려운 질문 같죠. 그게 아마 더 포트레이트 오브라는 그 영어가 아마 그 시대의 초상화들에는 거기다 더 포트레이트 오브라는 말이 붙었겠죠? 그래서 그냥 마리아느도 그냥 타오르는을 거기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너무 어렵다. 다른 수식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려진 자신의 모습을 엘로이즈는 모르잖아요. 네. 그죠? 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 그림을 봤다면 엘로이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마리아느가 기억하고 있음을 그것에 놀랄 것 같아요. 그 축제, 우리가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 순간을 마리아느는 남기고 싶었구나. 왜냐면 그 둘의 수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침실에서 보낸 시간들이라든지 바닷가를 걸으면서 보냈던 시간들이라든지 아니면 초키스를 했던 절벽 아래서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저 사람은 저 때를 우리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리고 또 그게 엘로이즈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도 저 순간이었는데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 일치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거 불어로 제목은 정확히 뉘앙스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 타오르는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타오르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엘로이즈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엘로이즈가 질문을 좀 바꿔서 이 그림을 봤다면 웃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마리아는 봤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만족했을 것 같은 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밤이고 밤처럼 보이고 정확한 파도의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어두워서 바닷가 같거든요. 그리고 마치 둘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붙어있는 것 같아요. 초현실적인 그림이죠. 그러니까 재구성한 거죠, 자신의 기억을. 그런데 전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물속으로 펑펑 빠져드는 마리아느를 보면서 엘로이즈가 물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마리아느가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몸 말리고 있는 나신으로 있을 땐 그냥 이 영화가 상징하고 있는 물과 불은 각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바다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엘로이즈의 욕망도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까지 다 중첩되어 있어서 되게 해석 잘 했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엘로이즈 되게 도도하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대답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저쪽에서 한번 받을게요. 네, 지금 끝에, 네, 지금 손 드시면 돼요. 네. 손 들고 계셔주시면 네, 마이크 드릴게요. 일단 주영 배우님 너무 좋아하고요. 계속 마리안느가 환각과 흰 드레스 입은 엘로이즈 환각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헤어질 거라는 거를 이미 예상해서 불안한 마리안느의 그런 환각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처음에 그 엘로이즈가 그 옷 입고 갑자기 첫 이미지 보고 진짜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왜 이렇게 귀신처럼 서 있어. 그래서 진짜 엘로이즈가 했는데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이제 그 후반부에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엘로이즈에게 입혀주는 그 드레스랑 같은 옷이죠.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수의로 보였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라지는 게 마치 어떤 죽음의 이미지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해석하신 대로 이제 곧 없어질, 나의 기억에서 없어질 엘로이즈가 될 수도 있고 내 눈앞에서 없어질 엘로이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환각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주영 배우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는 그 소위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초상화를 얻고 그 한참 남자가 배달하러 가기 전에 때려 박자를 모습으로 그래서 반갑다고 반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도 해석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쵸. 제가 만난다고 표현한 거. 결혼한다는 건 결국 죽음이니까. 결혼은 곧 죽음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감독의 강경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생각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 영화는 강경 페미니즘 영화고요. 그냥 겉으로 살짝 보면은 시선과 시선이 교차되는 아름다운 전형적인 멜로 드라마 같지만 엄청난 혁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작품이었고, 그래서 이 감독이 이거 4년 동안 썼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을 넣으면서 유연하게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숙성하는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구상했을 때부터. 근데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그 5년의 시간이 한 세기가 바뀐 것처럼 세상이 격변했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다고. 그 5년 사이에 엄청 좋은 타이밍에 나온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5년 숙성하는 과정에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셀리 셔머 감독이 워터 릴리즈, 톰보이, 걸후드 이렇게 3부작이라고 분류받는 작품을 하면서 거기에는 약간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반영한 작품이었고, 네 번째 장편인 이 영화에서 시대극을 이제 도전을 해본 거거든요. 조금 더 원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줄지가 너무너무 저는 기대가 돼요. 물 마시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저도 그렇고, 저는 지금 워터릴리즈라는 작품을 봤을 때만 이 감독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거든요. 지금 오늘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영화도 이미 한국 관객을 6만 명 이상 모으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님이 영화 준비하시잖아요. 영화가 잘 되려면 퀴어 서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거기서 여기서 커밍아웃을 하고 그러세요.
아, 그 영화를 찍는다는 거 처음이라고 그럼요. 네. 숨기시는 거예요? 네, 숨기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퀴어 영화가 요즘에 사실 막 윤희에게도 있었고 막 나오고 있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퀴어 서사는 더 이상 시대의 억압이나 박해나 감시의 시선에서 갈등하고 시달리는 인물들의 이야기로는 그건 이제 해보는 이야기나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미 다 했고, 그쵸? 그래서 시대로 거슬러서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 제약 속에서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퀴어의 이야기가 나오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간 비전을 보여주는 영화가 나오지 않으면 동호만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실제로 왜 퀴어 영화만 나오면 어떤 이렇게 퀴어 영화랑 묶여서 비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물론 뭐 홀미 마이어네임부터 해서 뭐 캐롤 유닉의 다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이제는 타오르는 여행의 수사까지. 근데 또 이 다음에 만들어지는 어떤 영화가 이제 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정말 창작자들의 보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럴 때 나아가야 될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SF라고 생각합니다. 퀴어 SF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과 여성의 사랑이 금기가 있다는 전제마저 벗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주영 배우님이 본인 작품이 아닌 영화로 외화를 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대화하는 지금 처음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사실 부담이 돼가지고 나름의 준비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설에 설련을 첫날에 이렇게 다들 여기 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오늘 이 시간 보러도 안 막히겠죠? 네, 이제 뭐 시골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가에 가시는 분들 다 계실 텐데 지금 마지막에 해도 되나요? 네, 조심히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다음번에 또 제 영화나 아니면 또 오늘처럼 다른 영화로 뵐 날이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영 배우님이 이 영화로 GV 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뭐 100% 만족한 것 같지 않네요. 저 노력 안 했어요. 저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상식선이에요. 근데 지식과 상식이 많다는 거를 되게 좀 잘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성실한 태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오늘 서울 여름 첫날인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영화 보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저 지금까지 김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